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근관입니다. 네, 교수님. 처음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문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철학, 또 외국어 어학, 또 이 세계 지리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법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국제법이 저의 이러한 그 지적 관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법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외국어도 습득을 하고 또 세계의 여러 나라도 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즐겁게 생각하고 동시에 아주 감사하게 국제법을 전공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국제법을 연구하며 느끼셨던 어려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럼에도 학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학문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 전공이 이제 국제법인 관계로 해서 국제법에 좀 특유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것이 유럽 지역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지역적 질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세기 이후에 그 타당 범위를 전 세계적 혹은 전 지구적으로 확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현행 국제법이라는 것은 본질상 대단히 유럽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아시아 출신의 연구자로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 국제법의 유럽 중심적인 그런 그 지향 이것을 좀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비유럽 지역, 동아시아를 포함한 비유럽 지역의 그런 그 규범적 시각을 좀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늘 아주 큰 그런 그 학문적인 고민이자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세계화되고 국제화된 국가지만은 아직도 주관적 심리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런 그 민족주의적 지향이 강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학자는 한국의 그런 그 성향을 가리켜서 희생자적 민족주의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대단히 세계화됐지만 동시에 주관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그 피해자적 민족의식, 민족주의 이런 것이 강한 사회에서 외교 문제, 특히 국제법적 문제를 균형 잡히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국제법 연구자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람을 많이 느낀다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연구자로서 그 기존의 문제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서 기존의 학계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그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런 아주 큰 보람을 느끼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지난 한 20년 넘게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실무부서와 일을 하면서 외교 현안 문제에 관한 그런 그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때 그럴 때도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가장 큰 보람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그 느끼는 그 즐거움, 특히 학생들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국제법 원수업을 우리 로스쿨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국제법 강의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학기 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늘 잘 알고 있던 그런 문제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새롭고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면서
새로운 답을 찾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큰 보람이자 즐거움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주 그 국제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국제법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발견하는 그런 재미,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수십 년간 국제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오셨습니다.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 국제법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회에서 지난 한 40여 년간의 국제법의 역할과 비중은 아주 크게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법과 대학생이죠. 법대생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국제법을 처음 공부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에 보면은 헌법에 보면은 제6조 1항이 아주 유명한 조항인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 1항입니다. 40년 전에는 그 조항은 조금 너무 좀 제가 얘기를 좀 강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상식적인 조항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점차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면서 이제 이 조항은 살아있는, 즉 그 규범적 구성력이 확실히 인정받는, 그렇게 해서 연구자와 실무자들에 의해서 아주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조항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국제법의 역할과 비중은 40년 전에 비해서 그야말로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국제법에 대한 수요는 점차, 아주 그냥 점차가 아니라 그냥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로스쿨 시대에 접어들면서 로스쿨 내에서 국제법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특히 다른 학교의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좀 그 관심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서 일각에서는 뭐 국제법의 고사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로스쿨에서는 많은 로스쿨생들이 국제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로스쿨 졸업한 이후에도 대학원 박사과정에 아주 많이 진학을 해서 열심히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학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이 국제법에 대한 그런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믿으며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저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1990년대 중반에 작성했는데, 그 주제가 국가 승계, 영어로 얘기할 때 State Succes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1990년대 중반에 국가 승계에 관한 사례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독일 통일과 구소련의 분열 문제로 그걸 이제 케이스 스터디해서 학위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국가 승계 내지 국가 승인과 관계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한 간의 관계, 또 이제 한일 간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좀 국제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 이론과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원래 뭐 케임브리지 History of China, 케임브리지 History of India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케임브리지 History of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국제법 역사에 관한 케임브리지 일종의 그 총서라고 해야 되나, 10권이 넘는 그런 책을 지금 현재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1권에 보게 되면 그 각 지역별로, 아시아를 포함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국제법의 역사가 그동안에 어떻게 작성되고 기술되었는가라고 하는 챕터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 중에서
상당히 넓은 분야인데 아시아 분야를 맡아서 현재 글을 좀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법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관련해서 제가 문화재,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재의 반환에 관해서도 벌써 한 20년 넘게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기구 중에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문화재 반환에 관한 정부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2년 동안, 2012년부터 해서 2년 동안 의장을 맡은 적도 있고 해서, 또 이 주제에 관해서 헤이그 어카데미 오브 인터내셔널 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서 2018년도에 강의도 해한 바가 있어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외에도 유네스코 문화재 관한 정부간위원회 의장, 국제법학회 회장, 아시아 국제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활동 이외에도 이처럼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먼저 그 유엔 국제법위원회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영어로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엔 총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는 현재 34명의 국제법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로,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국제법의 법전화에서 Codification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9년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한 7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 기구에 이제 2023년부터 멤버로서 5년 동안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에 국제법 연구자로서, 물론 그동안에 우리 정부와 그 정부의 자문 역할도 활발하게 수행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이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성문화, 법전화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 학생들 그 교육에 그런 경험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국제법, 영어로 International Law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International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야말로 Inter는 사이, between, among 이런 표현이고, Nations, 다양한, 지금 현재 유엔의 회원국이 193개의 국가인데, 그런 아주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의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렇게 교류하면서 참으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외국에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초청을 받거나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초청을 수락해서 현지에 가서 발표를 행하고 연구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배우는 것을 아주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 지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 특히 처음 가보는 국가에 가서 가기 전에는 그 국가의 역사도 미리 책도 읽어보고, 현지에 가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로 방문하면서 참으로 많은 걸 배웁니다. 그것이 제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큰 즐거움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외 활동, 저의 학교 생활과 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지난 한 30년 동안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좀 필요한 그런 자질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왕성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동시에 그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책을 읽을 때 또 동료나 아니면은 학생들과 학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그걸 즐길 수 있는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그 다음에 그런 지식에 대한 그런 즐거움, 학문적 활동에 대한 즐거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이제 그게 뭐랄까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외국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좀 개방적, 열려 있고 그리고 또 이 균형 잡힌 그런 그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눈 팔지 않고 학문의 길로 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박사 공부를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1209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것이 케임브리지 대학이 종교로 치면 영국 성공회죠.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이 영국의 성공회 신부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로만 캐톨릭 교회하고 달라서 신부들은 결혼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까지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들은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야말로 학문과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어로 얘기할 때 셀리버시, 혼자 살아야 되는,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제도는 그리로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만은 참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연구자가 이런 다양한 그런 자질이나 덕목을 갖춰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야말로 수도자와 그런 유사한 심정으로 학문에 헌신하고 좀 매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